안녕하세요. 고스트리 텔러입니다. 오늘도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. 불을 끄고 이어폰을 꽂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.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데 1년 하고도 3개월이 걸렸어요. 그 영상이 처음 올라온 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단 하루도 제 얼굴을 편하게 거울에 비춰본 적이 없어요. 결국 저는 혼자서 그 사람을 잡았어요. 경찰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사건을 돌려보낸 지 딱 27일 만에 제 손으로 직접요.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수를 끝낸 그날 밤에 저는 펑펑 울었어요. 기쁜 게 아니었어요. 제 이름은 윤수아, 28살이고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작은 영상 편집 스튜디오, 브릭 스튜디오에서 편집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. 일이 재밌었고 동료들이랑도 잘 지냈고 퇴근 후에는 혼자 자취방에서 유튜브보다 잠드는 평범한 일상이었어요. 그 스튜디오에서 저랑 가장 친하게 지낸 사람이 임채린이었어요. 입사 동기였고 나이도 같았어요. 점심도 맨날 같이 먹고 퇴근 후에 치킨 시켜 먹으면서 새벽 2시까지 수다 떠는 사이였어요. 그 당시 저는 그 사람을 진짜 친구라고 믿었어요. 제가 SNS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인스타그램 계정 하나는 운영하고 있었어요. 팔로워 30명 정도 되는 작은 계정이었는데 가끔 밥 사진이나 출퇴근길 풍경 같은 거 올리는 정도였어요. 그때는 그 계정이 제 일상을 통째로 훔쳐가는 통로가 될 줄 몰랐어요.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2023년 9월 14일 목요일 밤 11시 22분이었어요. 모르는 번호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는데 내용은 딱 한 줄이었어요. 수아씨, 혹시 밥겔에서 본 영상 알고 계세요? 저는 스팸인 줄 알고 바로 차단했어요. 그게 실수였어요. 사흘 뒤인 9월 17일, 이번엔 다른 번호로 같은 내용이 왔어요. 그리고 9월 19일에는 인스타그램 DM으로 또 왔어요. 영상 본 사람들이 당신 인스타 찾기 시작했어요. 세 번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. 우연이 3번 겹치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았으니까요. 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을 찾는데 20분도 안 걸렸어요. 제목에는 제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었고 첨부된 썸네일에는 제 얼굴이 있었어요. 내 얼굴이었는데 내가 찍은 적 없는 장면이었어요. 위아래가 하얗게 번쩍이는 느낌이 들면서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어요. 그날 밤 저는 인스타그램을 전부 비공개로 돌리고 게시물 전체를 삭제했어요. 새벽 2시 51분 마지막 사진을 지우면서 손가락이 너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누르지 못했어요. 5년치 일상이 사라지는데 딱 11분이 걸렸어요. 다음날 경찰서에 신고했어요. 담당 수사관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딥페이크 특정 수사는 IP 추적이 필요한데 해당 커뮤니티가 해외 서버를 이용 중이라 현재 수사 권한 밖이라고 말했어요.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위장이 바닥으로 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. 피해자가 맞느냐는 말을 3번 들었어요. 경찰에서 나와 차 안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. 증거 부족으로 수사 불가 도장이 찍힌 접수증을 손에 들고요. 그때 제 머릿속에 딱 하나의 질문이 박혔어요. 이 영상을 만들려면 내 얼굴 사진이 최소 수십 장은 필요한데 그걸 가진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? 그 순간 식은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렀어요. 제 인스타그램은 팔로워가 430명이었고 그중 제가 직접 수락한 사람은 280명이었어요. 제 얼굴 사진이 많이 찍힌 건 2022년 봄부터 2023년 여름까지 딱 스튜디오에서 가장 바쁘게 지낸 시기와 겹쳤어요.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제 옆에 거의 항상 있던 사람은 한 명이었어요. 임채린이요. 채린이의 인스타그램을 처음부터 다시 훑었어요. 제가 올린 적 없는 각도에서 찍힌 제 얼굴 사진들이 채린이 피드에 태그도 없이 섞여 있었어요. 그게 7장이었어요. 제가 웃고 있는 사진, 밥 먹는 사진, 사무실 복도에서 걷는 뒷모습, 전부 제가 모르는 사이 찍힌 것들이었어요. 다음날 스튜디오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은 게 있어요. 채린이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. 아직 못 찾은 것 같은데 좀 더 두고 봐. 통화가 끊기고 화장실 문이 열렸어요. 채린이는 저를 보더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환하게 웃었어요. 그 웃음이 지금도 생각나요. 저는 그날부터 감정을 완전히 꺼버렸어요. 채린이한테 밥도 같이 먹고 웃으면서 떠들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. 속이 타들어가는 걸 감추는데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드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. 그리고 집에 오면 노트에 계획을 짰어요. 날짜, 단서, 동선 전부요. 계획의 핵심은 가짜 미끼 사진이었어요. 저는 채린이만 알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간 사진을 만들기로 했어요. 제가 편집 디자이너니까 메타데이터까지 조작한 가짜 사진 2장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. 사진 한 장에는 브릭 스튜디오 내부 촬영, 다른 한 장에는 제 주소지 근처 카페 배경을 합성했어요. 10월 22일 오후 2시 15분 저는 채린이한테만 그 가짜 사진 2장을 카카오톡으로 보냈어요. 요즘 이런 사진 정리하고 있어, 예쁘지? 라고요. 그리고 채린이가 그 사진을 가해자한테 넘기면 가해자는 그 사진 속 장소나 정보로 저를 찾으러 올 거였어요. 함정이었어요. 그날 밤 자정이 지나서 저는 가짜 사진 속 카페 온도에 직접 나가 앉아 있었어요. 혼자요. 노트북 펴고 일하는 척하면서 저는 스마트폰 화면 녹화를 켜두고 카카오톡 알림을 기다렸어요.
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이어폰으로 틀어놓은 음악 소리가 안 들릴 정도였어요. 새벽 1시 07분 카페 유리문이 열렸어요. 들어온 건 임채린이었어요. 그 늦은 시간에 제가 있을 거라고 알려준 적 없는 그 카페예요. 채린이는 저를 발견하고 딱 2초간 표정이 굳었어요. 그 2초가 전부였어요. 저는 그 순간 폰을 들어 채린이의 얼굴과 시계를 한 프레임에 담았어요. 채린이는 우연히 근처 지나가다가 라고 했어요. 하지만 새벽 1시에 아무도 모르는 가짜 사진 속 카페에 우연히 나타난 사람을 저는 믿지 않았어요. 저는 조용히 폰 화면을 채린이 앞에 뒤집어 보여줬어요. 화면엔 그때까지 녹화 중이던 영상이 켜져 있었어요. 채린이가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. 2번. 채린이가 처음 한 말은 미안해가 아니었어요. 네가 먼저 그 오빠 가로챘잖아 였어요. 저는 그 말을 듣고 3초간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. 2022년 초 스튜디오 프리랜서로 잠깐 왔던 영상 감독 최유성과 제가 잠깐 연락했던 게 있는데 채린이는 그걸 1년 반 동안 품고 있었던 거예요. 채린이는 최유성한테 제 인스타 사진들을 전달했고 최유성이 직접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커뮤니티에 올렸어요. 그리고 둘이 내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. 아직 못 찾은 것 같은데 라는 말이 그 의미였어요. 채린이가 직접 만든 건 아니었지만 원본 사진을 모아 넘긴 사람은 채린이였어요. 저는 그 녹화 영상과 채린이가 최유성에게 보낸 카카오톡 캡처, 그리고 제가 만든 미끼 사진의 메타데이터 전송 기록을 모아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직접 제출했어요. 경찰과 달리 그쪽은 움직였어요. 채린이와 최유성은 2달 뒤 각각 불구속 기소됐어요. 제 손으로 만든 증거로요. 기소 소식을 들은 날 저는 집에 와서 혼자 소주 한 병을 다 마셨어요. 기뻐야 하는데 기쁘지 않았어요. 영상은 이미 여러 군데 퍼졌고 제가 지운 게 전부인지도 몰라요. 오늘도 저는 모르는 번호의 전화는 안 받아요. 그리고 가끔 누군가 제 사진을 찍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냥 그 자리에 굳어버려요. 제가 이걸 올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. 저처럼 증거 없다는 말 듣고 포기한 사람들한테 포기하지 말라고요.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. 저는 지금도 매일 밤 제 얼굴이 어딘가에 있을까봐 검색해요. 잠들기 전에요. 그게 끝나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무서워요.